지금은 이제 일단은 레드오션이 되기도 했고요.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을 맞고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약간 민망하지만 저는 유튜브 초기부터 제가 예언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꼽히고 있는 시점이니 네. 마치 이게 대안의 어떤 영역. 그래서 기존의 기성 매체들을 대신해서 우리는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이게 망하더라도 이게 있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어디선가 한계가 온다. 그렇습니다. 왜 한계가 오냐? 이건 모든 매체의 속성이다. 모든 매체의 파도는 당연히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오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다. 네.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수익 구조입니다. 네. 네.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기본적으로 유튜브가 대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나눠 먹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 창작자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예요. 기존의 방송사나 신문사는요, 우리가 아무리 우습게 보더라도요,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서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는 이미 만든 것 중에 절반은 그쪽에서 떼어가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그것도 쪼개서 조그만 유튜버들끼리 나눠서 그걸 자기의 방식으로 재투자를 하는 이런 건데, 이거는 절대 큰 프로젝트를 만들지 못하고 예전에 지상파나 이런 데들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3분할 구조였잖아요. 고투자, 중투자, 저투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안 된 이 구조로는. 이거는 사실 정해져 있었던 문제예요.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잘 못 봤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장의 새가 있으면 다음의 성장은 이거 이상으로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몇 개를 통합하거나 몇 개를 큰 사이즈로 만들어내면 아마 이제는 기성 매체를 위협할 정도의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그렇게 사이즈가 나올 수가 없는 거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빚어지고 있는 거죠. 전형적으로 이제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거는 이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사실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계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한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저는 한쪽에서 유튜브가 뭐 앞으로 뭐 엄청나게 밝다, 시장이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수익으로 하면 몇십억까지도 갈 수 있다, 하도 이런 얘기를 오히려 일부러 막 키우는 게 이거 도대체 누가 이걸 공작을 하는 거지? 저는 이게 항상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유튜브 본사에서 공작하지 않을까요? 자기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게다가 솔직히는 이제 레가시 미디어가 망하니까 솔직히 이제 시사하고 정치 쪽은 그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채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레드 오션이 되기도 한 것도 있죠.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스피커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또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튜브 보통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보죠. 평소에 유튜브 보세요? 시사 유튜버나 정치 유튜버 보세요? 저는 이제 원래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던 사람은 물론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하게 되긴 했지만 이제 유튜브를 나중 가서 배운 거죠. 제가 KBS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를 하면서 전형적인 이제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근데 여기가 이 제작진들이 죄송합니다. 좋았던 게 신규 미디어에 대한 감각을 살리기 굉장히 노력하는 제작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영방송을 점잖은 척하면서 TV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도 해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 클립도 만들고 유튜브를 통한 라이브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쌍방향성이 있는 걸 보면서 책임도 좀 지고. 왜냐면 지상파 모르거든요. 어떤 반응이 오는지 모르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욕도 나오고 칭찬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통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 있구나. 근데 저도 거기서 배운 거죠. 사실은 유튜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장점을 보게 된 게 이제 그 시점입니다. 한 5년 전 이제 시점이고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장점들이 늘어나는 시기긴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적어도 시청자들과 함께 내가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왜 이런 걸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오는 불만 중에 안 좋은 이상한 불만도 많고 다 감당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흐름상으로 뭐는 우리가 바뀌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몇몇 이렇게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보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막 유튜브 중에서 시사 유튜버 같은 경우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스픽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전통적인 매체에 가까운 형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려고 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좀 가깝죠. 좀 보수적이에요. 뭐 뉴스공장이 이제 저기 TBS 시험했던 거 그냥 이제 바깥으로 가져 나온 거기도 사실 좀 더 전통에 가까운 전통적이죠. 그런 거고요. 뭐 이제 자주 나오시는 그런 식의 몇 가지 채널들은 아예 유튜버로 시작해가지고 강한 정파성 내지 정치적 견해. 여기서 정파성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주저하지 말고 네. 밝힌 건 밝히자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게 이제 가진 여기선 이런 장점이 있구나 여기는 이런 보조적 장치로서 장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는 뭐 최재천 교수가 하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왜 아이들이 보는 것 중에 사물궁이라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같은 걸 이용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포맷이라든가 또는 외국에서 보면은 뭐 거의 막 1조 단위의 어떤 그 수익을 가져가는 이상한 것들 많더라고요. 예, 이런 식의 이래들이 영국 남자.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제가 주로 체크를 하면서 보고요. 어느 하나를 막 열심히 보진 않지만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열심히 궁리하시는군요. 트렌드를 보는 관점에서는 유튜브를 보고 있죠. 아니 근데 제가 JTBC였나 어디서였나 그때 유시민 작가님하고 그 어디 채널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은 유튜브를 굉장히 뉴미디어로서 굉장히 칭송을 하고 이게 해야 된다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 손석희 손석희님은 나와죠. 나 유튜브 안 봐요. 유튜브에도 안 나가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나 지금 무슨 저렇게 촌뜨기가 다 있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러실 수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정준희 교수님은 이게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서 새로운 게 이런 게 있다는 가능성을 이렇게 탐구를 하고 계시는데 손석희님 같은 좀 이렇게 너무 구태의연한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레가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완전히 차이일까요? 어떨까요? 그게 일단 이제 그 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 거냐면은요. 그거를 할 사람들은 해야지. 근데 나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쪽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큰 사람이고. 그 어떤 분위기로 이제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데서 뭔가를 찾아볼까 하면서 움직일 때는 아니다. 나는 이미 늙었다. 이쪽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를 굳이 내가 할 필요까지는 뭐가 있겠어. 이런 쪽에 좀 더 가깝고 그쪽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이런 것으로 저는 이제 자주 만나면서 이제 이해한 부분이 좀 그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클리어하게 얘기해 달라고 해주세요. 우리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그리고 가능성을 예를 들어 유시민 작가님 같은 가능성을 본 이유는 스스로가 이제 알릴레오를 하시고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약간 민감한 스타일이니까 스스로가 레거시 미디어에서 출발한 분이라기보다는 미디어는 도구였던 분이잖아요. 자신의 친정이라기보다는 또 이 도구가 이 시대에 뭐가 제일 적합한 도구냐 이거를 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이제 그런 쪽에 가깝고 특히나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기대는 없진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 언론 개혁의 실패를 거치면서 이거는 우리가 개혁하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새 걸 만들므로써뿐이 해결될 수 없다. 요거를 이제 판단하신 그 케이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저는 언제나 매체 사이클을 보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매체학자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그 새로운 것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기를 거쳐오고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묶여있던 목소리를 터뜨리게 만든 이게 굉장히 큰 거고 이거는 뭐 좌파건 우파건 어느 쪽이든 간에 실제로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을 비로소 실현시킨 매체입니다. 맞아요. 비로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표현의 자유는 실현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언론 자유만 실현됐지. 그렇습니다. 언론인의 자유만 실현됐지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비로소 최초로 이 표현의 자유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매체예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이 부분은 강하게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와닿네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가슴이 탁 트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제가 다시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실 이제 방송 출연하고 공중파 종편하다가 이제 유튜브로 넘어왔는데 그전에 유튜브를 하기 싫었어요. 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물며 김어준 그 총재가 하는 유튜브조차도 음모론을 너무 과도하게 퍼뜨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 세계로 넘어와 보니까 야 김어준 총수는 양반이야. 양반이야. 진짜 양반이에요. 진짜 양반이야. 진짜 양반이에요. 그래 보니까 뭐 가짜 뉴스, 과도한 욕설 또는 이제 과잉된 특정 정파적 입장 이런 것들을 막 주입하듯이 선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공중파라든가 이 종편은 채널을 던져주는데 이거는 채널을 선택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정화 기능이 너무 없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뭐 규제를 해야 되는지 법제화해야 되는지 사실 좀 저로서는 답을 못 찾겠어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